안녕하세요. 마음을 비워내 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모두 이제 얼마 안 가 완연한 봄이 올 거라는 걸 느끼고 계시죠? 작년 겨울은 제게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건 차디찬 겨울바람 때문이 아니라 작년 말 제게 일어난 큰 사건 때문이었고, 저는 마음을 비울 겸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남들이 보기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패션쇼를 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출근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난하고 비슷한 옷을 깔별로 사서 옷장에 두고 일주일을 돌려 입고 있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 저를 소위 멋쟁이라고 생각했던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친한 언니를 통해서 처음 만난 남편이 절 처음 만나서 한 말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옷만 5번은 갈아입었어요. 혹시 저 일단 옷차림은 합격인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솔직하고 순박하게 웃는 모습에 저는 남편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러모로 만나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제 마지막 정착지로 생각을 했던 건 바로 솔직함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가벼운 거짓말을 못하기도 했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하기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제외하곤 그냥 거짓말을 할 바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편을 택하는 성격이었죠. 근데 남편도 사람인지라 저와 만나는 1년 동안 제게 딱 한 가지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동갑인 남편과 제가 막 30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도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같이 있으면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결혼하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남편은 엘리베이터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 진짜 친한 상사분께서 결혼하면 축의금을 50만 원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뭐 이런 대화들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만난 지 1년이 지나갈 때쯤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저와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고 싶다고 했지만 혹시 과거가 되풀이될까 무서워서 더 빨리 말을 못 꺼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남편의 가족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존재 때문이었죠. 뭐 이전부터 제게 뭐든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가족 문제만큼은 말을 아끼긴 했어요. 그래도 나이 차이가 8살 나는 여동생이 있다는 것과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버지는 원래 가족들과 살던 강원도에서 고향인 대구로 가서 혼자 살고 계시고 종종 만나러 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본인 어머니 이야기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강원도에서 쭉 살고 계시는 것뿐 다른 얘기를 했던 건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근데 이해가 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사실 무속인이셔. 신내림 받은 지는 13년 정도 됐고 지금도 강원도 집에 신당 만들어서 손님 받고 계셔. 남편의 고백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지금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이 무당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나 저희 집안은 딱히 종교도 없고 미신도 믿지 않았거든요. 사주나 신점을 보러 가보긴 했지만 전부 반신반의하며 재미로 보러 간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원래 있던 결혼할 마음이 없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남편의 걱정거리는 따로 있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저를 만나기 전 만났던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무당인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결국 파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서로를 잡아먹는 사주고 둘 사이에 자식이 보이질 않아서 결혼을 해도 애가 안 들어서서 결국 파국으로 갈 팔자라고 하면서 둘 사이를 엄청나게 회방을 놨다고 해요. 원래 내가 성인 되고 나서 만나는 여자들한테는 그랬었어. 내가 원래 기가 약하다고 내 옆에는 내 기를 안 누르는 나보다 더 기가 약하거나
내 길을 품어줄 여자가 와야 하는데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죄다 기가 센 여자들 뿐이라고. 특히 그 전에 만나던 사람한테는 더 심했지. 나만 괴롭히면 되는데 걔가 다니던 회사에 부적을 보내는 바람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서 헤어졌었어.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가 너한테도 그럴까 봐 더 빨리 결혼 얘기를 못 꺼냈어. 들어도 미신은 전혀 믿지 않는 제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의 이혼 또한 시어머니가 신을 받은 영향이 컸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전부터 의부증이 좀 심해서 시아버지와 잦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질구레한 의심들도 모두 신이 내게 알려준 거라며 거의 기정사실로 만들어 시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아버지께서는 절대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고요. 아무튼 남편은 파혼 후 강원도를 떠났다고 해요. 거기서 적성에 맞는 좋은 회사를 다녔지만 더 이상 아들의 행복보다는 늘 본인이 모시는 신의 말만 듣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다시 취업을 했고 자리를 잡아서 시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지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걸로 충격이 컸는지 그 이후 신점에 관한 이야기는 남편에게 잘 안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만일 제가 본인과 결혼할 용기를 내준다면 앞으로도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할 거고 만일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줄 거라고 하더군요. 또다시 본인의 어머니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놓칠 수 없다며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믿는다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 우리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간 시댁에서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댁은 겉보기에는 정말 일반적인 가정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고지서나 신문, 배달 음식점에서 주는 쿠폰이나 전단지도 보였고요. 거실도 TV와 소파, 에어컨과 화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딱 두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바로 시어머니가 손님을 받는 화려하기 짝이 없는 신당과 시어머니 그 자체였지만 말이죠. 솔직히 시어머니의 직업이 무당이 아니었어도 첫인상이 별로였을 거예요. 일단 너무 무섭게 생기셨는데 그게 그냥 생김새 문제가 아니라 저를 보는 표정이 되게 심각했거든요. 제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뒷짐을 지시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시기만 했죠. 순간 내가 여기 점을 보러 온 손님인지 인사를 드리러 온 며느리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주로 이야기를 드렸지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고 나서도 불안할 정도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오라비가 몇 년 전 배 째는 수술했지? 꽤 아팠다가 했겠는데? 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확 돋아요. 이런 걸 믿진 않지만 등골이 오싹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오빠가 그 당시 2년 전에 탈장으로 고생을 하다가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건 남편한테도 따로 말한 적이 없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할 일도 없었던 정보였죠. 제가 너무 신기해서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알아내는 게 본인 직업이라며 다 나한테 말해주는 게 있다고 어깨를 으쓱거리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입을 다문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상하게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아, 불기운이 너무 강하다. 여름에 태어났지? 너 같은 애는 나무 기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금기운이 강한 내 아들 만나서 어쩌자는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너랑 내 아들이 아주 상극이라는 거야, 상극. 아유, 호진이가 잘 맞는다고 해서 만나봤더니 또 이래 세디센 여자를 데려왔네. 어머니, 왜 또 그런 말을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저 진짜 저민이 상극이니 이런 소리 듣기 싫다니까요? 무슨 기운을 운운하며 혀를 끌끌 차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한 소리를 하자 다시 입을 다무셨지만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자 바로 무섭게 얼굴을 구기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인천에서 도축 검사원으로 일하시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도축장에서 검사원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들은 시어머니께서 하하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쩐지 내가 너 들어오자마자 피 비린내가 난다 했어. 애비가 동물 피 만지는 일을 하니 자식한테도 비린내가 진동을 하지. 안 돼, 안 돼. 너 그 피 내 아들한테도 묻히려고. 이 결혼 여러모로 안 맞는 거 투성이다, 투성이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왜 희영이 앞에서 희영이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 하시는데요? 황당하고 화가 다 나더라고요.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까 싶기도 하고 본인은 본인에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아니거든요. 저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께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뻥 차버리시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꽤 편견 있고 남들에게 배척받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셨을 테고요. 근데 똑같이 남들이 수군거리고 편견을 갖는 직업인 저희 아버지와 딸인 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씁쓸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동물 피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굽기 전에 만져본 사람은 손에 피물 조금은 다 배는데.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서 기운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느낀다는 얘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동물 피 만지는 일 하시면서 저희 가족 책임지신 걸 믿으니까요. 그런 말 하셔도 딱히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네요. 그 대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기운을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해요. 신을 모시는 분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이 빠지셨는데 아마 본인만큼 저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 남편이 따로 시어머니께 전처럼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와의 연을 아예 끊겠다고 말을 해서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께서 식장에서 굿을 하신다든지 저희 결혼이 깨질 살을 날리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큰 반대를 받지 않은 만큼 응원도 축하도 받지 못했어요. 원래 시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신당을 하셨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누이의 생활비까지 책임지셨던 터라 저희의 결혼에 보태줄 형편이 아니시기도 했어요. 저희는 저희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과 저희 둘이 따로 모은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얻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천만다행하게도 시어머니와 사는 곳이 강원도와 서울로 멀어서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괴롭힘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솔직히 멀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또 아니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도 관계가 소원해진 남편과 연락을 자주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또 다른 문제인 건지 제게는 연락을 아주 자주 하시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갈수록 사람 진을 다 빠지게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제가 시댁에 가면 그렇게 제게 신당 청소를 시키셨고 또 집에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너네는 상극인 기운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돼서 초반까지는 잡스러운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우선 당분간 각방을 써. 너무 갑자기 너네 기운이 엉키면 안 되니까 되도록 화장실도 따로 쓰고. 알아들었니? 심지어 의심이 엄청나셔서 매일 본인이 말하는 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종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그걸 지키고 있나 확인까지 하셨어요. 한 번은 오셔서 갑자기 옷장이나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예, 여기 옷장 옷 다 빼서 네 옷을 아래에 두고 호진이 옷을 위로 둬라. 네? 왜요? 네 기운이 너무 세서 이렇게 옷 가진 네 서방 위에 네 옷이 있으면 호진이 기가 찌푸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 기하고 호진이 길을 중화시켜야 해. 그 순간 말도 안 하고 옷장과 서랍문을 다 열어보신 거나 옷을 다 꺼내서 다시 정리를 하라는 말에 화가 나기보단 제 옷이 남편의 옷 위에 있다고 남편 기가 찌부러진다는 게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가 찌부러질 정도면 어머님 아들 사회생활도 못해요. 아니, 제가 아예 처음부터 데리고 살 생각도 안 했죠. 하면서 웃었네요. 그랬더니 저를 진짜 무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헛웃음 나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새벽마다 전화가 오시기도 했고요. 제게 아무래도 네가 회사 다니는 길이 안 맞는다며 돌아서 가거나 아예 그만두라고 저를 한 달을 괴롭히셨고요. 제가 결혼 후 임신을 했을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저를 봐야겠다며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 배를 딱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딸이라고. 그것도 저랑 아주 기운이 똑같이 센 딸이라며 어쩌냐고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휴, 하나도 처치곤란인데 이제 이 집에 호진이 기누를 여자가 둘이나 되게 생겼네. 어머니, 그런 말 하려면 그냥 가세요. 임신 축하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왜 사람 얼굴에 대시고 한숨을 쉬세요? 아,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왜긴 왜야, 이놈아. 안 되겠다. 희영이 너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거 앞으로 매일 배에 품고 다녀. 그래야 뱃속애가 조금이라도 네 기운 덜 받는다. 어머님, 제가 10달 배에 품고 사는데 당연히 제 기운을 받겠죠. 제 기운 받는 게 싫으면 이 사람한테 10달 품으라고 하세요. 예, 너네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이게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떨고 있어? 기운이니 뭐니 뱃속애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 화를 내야 하는 건 저 아닌가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까지 하시더군요. 남편이 이런 소리 할 거면 애 태어나기 전까지 오지 말란 소리를 해서 한꺼풀 누르셨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검진 결과 뱃속 아이가 시어머니 말대로 딸이 아니라 아들인 게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가 내가 매일 신께 부탁을 해서 애가 아들로 바뀐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희 집에 태어난 손주 보러 왔다가 몰래 애 침대 아래에 부적을 붙이고 간 게 들켰을 때 괜히 무속인 시어머니가 있는 걸 알고도 남편과 결혼을 선택했나 하고 후회를 했죠. 시어머니가 몰래 붙이고 간 부적을 아들의 침대 아래에서 발견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라는 마음이 쉽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딱히 시어머니께서 무속인이란 이유만으로 절 힘들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새언니가 카페를 하는데 거기 자주 오는 단골 손님께서도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시할머니께서 무당이셨는데 새언니에게 들어보니 같은 무당이어도 저희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새언니가 제게 이 얘기를 전해주기 며칠 전에는 그 단골 손님께서 가족분들과 오셨다는데 그중 무당인 시할머니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푸근한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할머니께서는 가족끼리는 신의 힘을 빌린 조언을 잘 안 하신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서 객관성이 부족해 잘못된 걸 볼 수도 있고 가족끼리는 아무리 신을 모셔도 그저 응원과 격려가 가장 좋다고 하시며 말입니다. 부적도 남발해서 쓰지 않으시고 뭔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순리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본인과 본인 가족의 행복을 목표로 사는 게 사는 목적이라고 하신다고요. 이때 우리 시어머니가 무당이라서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구나 했죠. 시어머니는 그저 모든 게 본인 뜻대로 흘러가야 하고 가족이 본인 생각대로 믿음대로 움직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몸이 멀면 마음도 관심도 멀어진다고 시어머니는 멀리 살고 그리고 평생 시달려온 남편이 저보다도 더 시어머니의 행포에 치를 떨어서 그나마 살만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만큼이나 절 힘들게 할 존재가 제 집안으로 들어와서 문제였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6년 되던 해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들이 5살이었죠. 그 해에 시누이가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직을 하게 된 회사가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누이는 아직 서울의 원룸을 얻을 정도로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집을 얻어줄 상황은 못 됐었죠. 그렇다고 고시원을 알아보긴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더군요.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없냐고요. 솔직히 내키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동생을 고시원에 살게 하기엔 걱정은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제게 부탁을 하지 못했고요. 근데 저도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오빠하고 새언니가 그런 배려를 해줬을 때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처음 하는 타지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누이를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살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딱 1년의 기간을 정했어요. 딱 1년 돈을 바짝 모아서 본인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시누이와 같이 저도 동생인 점도 있긴 했지만 무엇보다 저는 시누이를 잘 몰랐거든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시누이가 강원도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기도 했는데 시댁에 내려가도 시누이를 잘 못 봤거든요. 무슨 역마살이 있는지 시누이는 집에 잘 안 있었어요. 그래서 시누이하고는 정말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기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 왜 그리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사이에 기꺼이 시누이를 집에 들였냐고 하신다면 만일 제가 시누이에 대해 잘 알았더라면 그런 결정은 죽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시누이가 좀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다는 소리를 하긴 했는데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시누이가 수많은 것들로 저를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누이도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비슷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누이를 깨워줬었어요. 그 정도는 같이 사는 사이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약을 먹고 잠드는 건지 엄청나게 안 깨더라고요. 그냥 기절을 한 사람을 깨우는 기분이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깨우고 나와서 깨우고 밥 먹고 깨우고 아들 유치원 보낼 준비하면서 깨우고 옷 갈아입고 깨우고 아침에 총 6번에서 7번 정도 깨웠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정도로 일어나라는 소리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아들이 열이 좀 났었어요. 유치원에 못 보낼 정도였는데 저도 남편도 당장 일을 안 나갈 수 없어서 시터에게 전화를 해보고 저희 어머니께 부탁도 해보고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병원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셔서 아들 옷 입히고 친정에 데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누이 방에서 아악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누이가 발을 구르면서 방을 나와 저와 아들 옷을 입히던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아, 지금이 몇 시야? 내가 늦어도 7시에는 깨워달라고 했잖아. 야, 아까 6시 50분에 깨웠을 때 안 깬 건 너야. 너도 이제 한 번 깨웠으면 바로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준영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사람 깨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나 지각하면 오빠랑 세언니 탓이야. 아가씨, 우리가 매일 어떻게든 깨워줘서 까먹었나 본데 우리 아가씨 부모님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도 사회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혼자 못 깨요? 이런 걸로 우리한테 성질 낼 거면 앞으로 아가씨가 알아서 깨요. 그랬더니 화풀이를 하는 건지 6시 40분부터 알람을 수십 개를 아주 쩌렁쩌렁 맞춰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라디오를 볼륨을 높여서 켜놨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말이죠. 그 소리에 주말 단잠에서 깬 시누이가 성질을 내면 난 아침잠이 없어서 라고 하고 무시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누이가 저를 환장하게 했던 건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뭐 반찬 투정 뭐 이런 게 아니라 퇴근하거나 나갔다 오면
꼭 뭘 그렇게 사와요. 떡볶이,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온갖 먹을거리를 사오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포장을 해와서 본인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저희가 집에서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알아서 부엌 써서 해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또 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는 한 입 먹어볼 거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어요. 월급 몇 푼 못 받는데 돈 모으랴 본인 먹을 거 사기도 빠듯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냥 애 같기도 했었고요. 문제는 그렇게 방 안에 먹을 거로 숨겨놓고 혹시 저나 남편이 먹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씁쓸하지만 사실이에요. 하루는 토요일이었어요. 그 전날 늘 그렇듯 시누이는 또 포장 음식을 사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는데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편의점 간다고 나갔다가 들어갔어요. 또 편의점 봉투 들고 방으로 쏙 들어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분 뒤 다시 나오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언니, 혹시 내 방에 있는 탕수육 먹었어요? 네? 탕수육이요? 아휴, 전 아가씨 방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럼 오빠나 준영이가 들어갔었어요? 아가씨 오빠는 아침 일찍 운동 갔고 준영이는 아직 자요. 그럼 언니밖에 없네요. 진짜 안 먹었어요? 아, 안 먹었다니까 자꾸 왜 이래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한테. 아가씨가 언제 우리한테 뭐 사서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나 있어요? 항상 감춰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가씨 거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음식 남으면 제발 방 안에 꽁쳐두지 말고 냉장고에 좀 넣어요. 아가씨 방 앞 지나가면 이제 슬슬 날도 더워져서 냄새 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도 시누이 눈의 의심은 걷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본인이 사온 음식은 늘 방 안에 숨겨서 보관을 했죠. 진짜 좀 한심한 게 그렇게 여름에 방 안에서 상온 보관하던 음식을 먹다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참나, 이렇게 시누이는 의심이 심했어요. 같이 살다 보니 점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본인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어요. 제가 놀란 건 화장실에 본인이 쓰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용기에 매일 선을 그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매일 본인이 쓰고 난 통에 남은 용량을 선으로 표시를 해두고 본인 이외에 누가 써서 줄어들진 않았나 감시를 하던 겁니다. 좀 질리지 않나요? 저희 집에 시누이 음식이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5살이던 제 아들도 고모 물건에는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도 혼자 사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1년 되기도 전에 원룸 구해서 나갔어요. 누구랑 같이 살면 누가 본인 영역을 넘지 않나 의심만 들어서인지 약속했던 기한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저야 좋았죠. 그 지옥에서 해방이 빨리 된 거니까요. 그때는 딱히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보니 의심이 심한 게 시어머니와 아주 붕어빵이었네요. 그렇게 시누이가 떠나고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저희 세 식구만 남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잊고 살았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제게는 헌신적이고 솔직한 남편이었고 아들에게는 친구 같고 다정한 아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든든한 사위였어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만 아니면 남편은 누구에게도 1등 신랑이었을 거예요. 늘 성실하고 늘 긍정적이고 또 늘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죠. 가장 향기롭고 가장 활짝 피었던 꽃이 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처럼 그렇기에 남편의 지고 간 자리도 크게 남았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작년이었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었죠. 남편이 소속된 설치업체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 엔지니어링입니다. 김호진 대리님 아내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다름이 아니라
대리님께서 아까 엘리베이터 AS 수리를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무실로 막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눈앞이 기우뚱하고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온통 기울어지는 느낌? 그냥 남편의 이름과 사고라는 것만 들어도 제정신이 아닌데 제게 전화를 건 직원은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가보셔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실제로 남편이 이송된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 가족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오시라는 연락이 왔고요. 택시를 타고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을 했을 때 남편은 이미 기계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계로 인해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남편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위해 내부 1층 벽면 사다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운반구가 하강을 해서 추락한 운반구와 벽체 사이에 끼었다고 사고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전해들은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늘 안전,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무실에서도 안전교육을 아주 철저히 주기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남편이 위험했을 때 그런 교육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숨만 붙어 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을 보고 거의 실신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병원에는 제가 연락을 한 가족들이 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제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정신없이 울고 있자 그때 그 응급실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 지금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아직 들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있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우느라 힘이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제 몸을 잡아 일으켜 조심스럽게 누워있는 남편 앞으로 데려다 주는데 정신이 하나 없는 와중에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가득한 남편의 얼굴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내가 사랑해. 알지? 그리고 고마워. 나랑 만나서 같이 살고 우리 준영이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또 내가 미안해. 미안해, 여보. 이렇게 당신 혼자 외롭게 보내서 너무 미안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홀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곧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오시고 그 후에 오빠 새언니가 오고 시누이가 오고 그리고 밤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오셨죠. 사고로 인한 죽음인 만큼 남편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많아서 장의사 분께서 안치하기 전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정신없이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떨리는 손으로 떼어오고 장례식에 제출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빈소를 설치한 뒤 입간을 할 때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전보다는 사고 당시 묻은 피가 말끔하게 닦여져 있었지만 그전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전에 미리 남편에게 작별을 고한 저는 그저 남편의 손과 발을 매만지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남편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 슬픔과 좌절을 잠시 잊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내가 너 명 짧아질 거라고 했잖아.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편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 같은 말. 그 순간 생각이 났죠.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 전에 서로를 잡아먹는 팔자라고 남편이 제 귀에 눌려 찌부러질 거라 말했던 게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와, 저 말을 지금 한다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남편에게 그 말을 한다는 건 남편의 죽음에 제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남편이 저와 결혼했기에 이렇게 이르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순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질 틈이 없었습니다. 못다한 부고 소식을 전하고 곧 하나둘 조문객들로 채워질 남편의 빈소를 지켜야 했으니 말이죠. 그 후로는 혼이 다 빠질 정도로 바쁘고 정신이 없었네요. 빈소를 지켜보니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벌써 그저 저를 위로하는 말조차 듣기 버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이나 남편은 아들 데리고 잠시 나갔다 오거나 옆에 마련된 방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빈소에서 저를 향해 살폰 미소를 짓고 있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두고 가긴 싫었어요. 그렇게 빈소를 지킨 지 거의 10시간이 가까워져 갈 때 저녁 시간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조문객이 많았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그리고 제 회사, 저희 부모님, 오빠 지인들까지 다 오니까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슬퍼할 시간도 없어서 이래서 장례식은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이 없어야 하나 보다 싶었죠. 빈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아무래도 조문객분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에 사람이 진짜 미어 터지는 게 보여서 잠깐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새언니랑 오빠랑 심지어 제 친구들, 남편의 친구들까지 함께 조문객들 식사를 서빙하고 식사를 마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직 빈 테이블에 앉아있는 조문객분들이 보여서 저도 이모님들이 세팅해둔 음식을 들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남편을 위해 와주신 조문객분들께 인사드리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제 귓가를 후려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야, 내가 말했지? 걔 결혼 전에 임신한 거 맞다니까? 안 그러면 왜 결혼 준비 고작 5달도 안 돼서 끝내고 뭐에 쫓기듯 하냐? 아이, 그래놓고 뭐 혼전 임신 아니라고, 신호 위반 아니라고 입만 털고 다니면 누가 알아? 어차피 식 올리고 몇 달 뒤에 애 태어나면 다 탄로나는데. 그렇다고 10달 꽉 채워서 태어난 애를 7싹둥이라고 할 거야? 8싹둥이라고 할 거야?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아주 즐겁게 떠들고 있는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근데 분명 제가 2시간 정도 전에 제 회사에서 온 식구들을 보러 나왔을 때도 신우이는 저 자리에 앉아서 본인 친구들과 앉아 있었거든요. 떠드는 꼴을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눌러앉아서 술을 퍼 마시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지 오빠 장례식에서 저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에 정수리가 달아오를 만큼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남인 사람들도 돕겠다고 음식 나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라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래서 일단 저 술상 앞에서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신우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가씨,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가씨 목소리 저기 입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셔요. 여기 양만큼 술 마시러 온 것 아닌 거 알잖아요. 아, 저 술 안 취했어요. 적당히 마시고 있으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가요. 누가 들어도 술 먹고 꼬장이나 부리는 목소리와 말투였습니다. 그 한심한 모습에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안 취했어요? 그럼 나와서 음식 나르는 거 좀 도와줘요. 지금 손 모자라서 내 직장이나 아가씨 오빠 직장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에요. 알았다고. 나 이것만 마시고 일어날 테니까 제발 저리 좀 가시라고요. 네? 옆에서 친구들도 신우이에게 야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 그만해. 너 오늘 이러면 안 되지. 하며 말리는데 신우이는 제 앞에서 팔까지 휘적거리며 저를 마치 날파리 쫓듯이 했습니다. 그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저는 참자 했던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아가씨,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일을 못 시켜 안달이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 오빠 죽은 날에 가족으로서 뭐 하나 도울 일 없나 생각할 정신머리도 없어요? 무슨 술 퍼마시러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왜 여기서 취해서 고래고래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나이가 이제 적은 것도 아니고 30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고 생각 없이 살 건데요? 아가씨네 오빠가 마지막까지 동생이 이러는 꼴을 봐야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말하는데 순간 머리통을 세게 후려치는 고통에 악하는 소리만 났거든요. 웅성거리던 장례식장 안은 순간 고요해졌고 저는 제 뒤통수를 내려친 사람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시어머니가 그날도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제가 황당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자 시어머니는 때린 놈이 썩낸다고 제게 쩌렁쩌렁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잡아먹은 게 이제는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내 자식들을 쥐잡듯이 잡아?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장례식장 바로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속마음을 꺼내놨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지. 너까지 거랑 결혼하면 분명 내 아들한테 안 좋다고. 서로 잡아먹을 팔자인데 한쪽 기운이 너무 세서 결국 약한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래, 내 말 무시하고 서방 잡아먹으니 속이 후련하냐? 아주 배가 부르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결혼하기 전 어머님 옆에 있는 신이 알려준 대로 정말 남편이 제 기에 잡아먹혀서 어머님 정깨가 들어맞아서 속이 후련하세요? 어머님 아들은 본인 정깨대로 와이프 기에 눌려서 죽은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면 속이 편하시냐고요? 뭐? 이 천벌을 받을게? 천벌 받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어머님이 어머님 정깨대로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걸 치를 떨려 하는 걸 아시는 분이 여기서까지 이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신다고 한 분이 아들이 사고당하는 날은 아들이 가는 날을 못 보셨나 보네요. 어머님은 진짜 무당도 아니고 진짜 어머니도 아니에요. 다 자격 미달이라고요. 이 썩을 것이? 정신을 놓기 직전처럼 울분을 쏟아내다가 순간 눈앞에 지독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다가왔고 바로 머리채가 잡혀서 고개가 꺾였습니다. 눈앞이 빙 도는데 주위에서 술렁이는 소리와 비명소리, 말리라는 고함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는 소나귀에서 힘은 빠지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잠을 못 자서 두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머릿속에서 누가 종을 치는 것처럼 골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얼굴에 좀 미적지근한 게 투둑 떨어지고 이내 머리채를 잡고 있는 손에도 힘이 팍 하고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악 하는 괴성이 들렸죠. 정신없이 꺾였던 고개를 들어 앞을 봤는데 이럴 수가. 좀 전까지 무서운 얼굴로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던 시어머니 얼굴에 시뻘건 국물과 온갖 건더기가 범벅이 돼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건 식은 육개장이었습니다. 뭐지? 누가 시어머니한테 국을 던진 거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앞에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어머니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에는 육개장을 담고 있던 게 분명한 빨간 기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종이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릇을 근처 테이블에 던지고 말하셨어요. 자식 먼저 간 장례식에서 이런 꼴을 보이고 싶으세요? 사부인,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김서방, 우리 호진이 생각도 좀 하시라고요. 평생 엄마가 무당인 걸로 힘들어하는 호진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내 말이 맞았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하는 말 하면서 호진이가 사랑하던 아내인 우리 희영이 탓하고 싶으시냐고요. 조금이라도 떠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좀 가져보시면 절대 이런 짓 못하십니다.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끝으로 주변에서는 온통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데? 김대리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아들 죽는 날을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아들 장례식에서 저래? 며느리 탓하고 싶은가 보지. 와, 희영이도 그렇고 호진 씨도 너무 불쌍하다. 김대리 와이프 대단하네. 남편이 죽었는데 저런 시어머니 아직도 시어머니라고 보고 살아야 하고. 제 귀에서 똑똑히 들리는 질타들이 옆에 있는 시어머니 귀에 안 들릴 수 없었겠죠. 이제는 육개장 국물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스러움에 달아오른 건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거의 터질 만큼 벌개졌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시누이는 본인 친구들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에서 퇴장을 했고요. 두 사람 다 다음 날 발인식에 다시 오긴 했지만 저와 제 가족들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편의 발인식에 참석을 했고 또 저와는 그 어떤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던 다른 조문객들 말과는 다르게 남편의 장례식 이후 저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아니,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자리를 매일 하루에 수십 번을 그리워하고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들과 매 순간 남편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지난 명절날 며칠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막 남편의 산재보험금과 남편의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터라 혹시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싶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네 서방, 내 아들 가고 처음 있는 명절인데 어떻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니? 어머님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얼굴은 물론이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 생각은 다른가 보다. 애가 그래도 지 가고 나서 우리는 잘 지내길 바랬는지 내 꿈에 나와서 저랑 잘 지내라고 서로 다독이면서 살라는데 어쩌겠니. 하나 있는 아들 죽어서 부탁하는 거 들어줘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지긋지긋하더군요. 간곡하게 그날 일은 미안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척지고 지내면 죽은 아들 보기 미안하니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말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꿈에 나온 아들을 운운하며 마치 이게 자연의 섭리이고 운명인 양 받아들이라는 말에 짜증이 솟구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꽃다치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어쩌죠? 제 꿈에 나타난 남편은 절대 어머님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평생 피해 다니고 남처럼 지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꿈에서 만난 남편 말 들을 테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꿈에 나온 아들 말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만날 생각은 없지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번호를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던 시어머니의 말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우지 못하기에 앞으로 두 번 다신 그런 기억을 제게 심어준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만난 얼굴 한 번 기억이 안 나는 선생님은 내게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남편이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제게 믿음을 줬는데 그래도 8년은 넘게 알아온 가족인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게 모두 제 탓이라고 믿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하다는 게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는 그릇된 욕망이나 비극을 남의 탓을 하기 위해 발휘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좌절의 순간에 구원을 하기 위해 생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제 옆에 남편이 없다는 게 사실 완벽하게 믿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제가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 옆자리에 남편이 누워있는 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런 것도 다 나아질 거라 믿어요. 그리고 먼저 눈을 감은 남편이 걱정하지 않게 저와 제 아들이 둘이 잘 살 거라고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인생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제 믿음을 응원하고 함께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